지금 시작할게요. 예. 그 플랜트 머펀트 이제 사장 관련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은 이제 물리적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요. 식물은 우리가 생리적 관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대상이 되게 커요. 특히 온실 운영에서는 그렇거든요. 온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에너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광에너지나 난방에너지나 뭐 여러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에너지는 물리적 법칙을 따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게 다 에너지 관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따가 이곳 사장 끝나고 다음번에 가면 이제 수분 규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세 개의 층을 나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세 개 구분을 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작물이고 그다음 온실이고 외부인데 우리가 내부라고 표현하고 중간을 온실로 보고 외부를 이제 외부로 보는데요. 작물에서 내부라는 거는 바로 연면경계층, 그러니까 잎 주변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잎 주변과 온실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잎 주변이 어찌 보면 더 차갑고요, 어찌 보면 더 습하고, 온실 바깥, 그러니까 식물 주변에서 좀 떨어진 곳이 더 따뜻하고 더 건조하다는 거죠. 외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눈다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부와 중간은 물리적 경계층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연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계층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직펜이라든가 유동펜, 수평펜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내부층과 중간층의 경계를 허물라고 우리가 공기 유동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여기 FCO 달아놨잖아요. 네. FCO를 달아놓은 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냉방일까요? 네. 아니요. 사실은 그것도 연면경계층을 헤매려니까 내부와 중간과 내부를 경계를 허물라고 바로 우리가 FCO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상당수가 FCO를 난방이라든가 냉방용으로 처음 개발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연면경계층을 허물라고 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왜 연면경계층을 허무는 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아마 7, 8, 9장에서도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연면경계층이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 균형을 얘기할 때 아마 8, 9장에서도 계속 얘기했겠지만 플랜트 엠파워먼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의 균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물을 볼 때, 온실을 볼 때 우리는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도가 높다 낮다, 습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이게 균형이 맞았는지 틀어졌는지를 봐야 되고 균형이 무너져 가는지 균형이 회복돼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온실 환경 제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작물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제어해서 작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가 사실은 작물을 통제함으로써 작물 자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고 내성, 그러니까 식물체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환경과 식물의 건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온실 에너지 균형과 온실 물 균형은 뭐예요? 물리적 개념이죠. 환경적 개념이죠. 근데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식물의 물 균형은 식물 자체와 그 다음에 온실 에너지 균형과 다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따로따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식물의 에너지 균형 같은 경우나 식물 물 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온실 통제보다는 실제로 작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게 더 커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온실의 CO2 균형 있고 식물의 동화 균형이 있는데 CO2 균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온실 내에서 이산화탄소 소모되는 양과 공급되는 양의 균형을 말하는데요. 이 CO2 균형에서 생각할 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다른 환경들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환경적 요인에서 좀 제외되지만 작물의 건강성까지 우리가 작물의 활력이 좋은지 나쁜지 작물이 큰지 나쁜지까지 고려해서 CO2 균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러면은 CO2 균형에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게요. 지금 자연계에서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의 최대 광합성 포화량을 우리가 층간광량 몇 W로 보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700W로 우리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온실 통계상은 온실에서 운영할 때는 400W로 봐요. 왜 그럴까요? 이 균형의 관점에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가 하나 틀어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100% 완벽하게 통제하는 개념에서는 700W가 맞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400W를 포화 강량으로 봐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제 물의 균형이라든가 볼 때도 보통 우리가 400W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겠더래요. 우리가 통상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 보면은 유럽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면은 보통 700W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700W라는 건 아주 이상적인 조건인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식물 동화 균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하나는 이제 호흡량과 우리가 광합성량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내부에 또 들어오다 보면은 동화산물을 우리가 뿌리에서 쓸 거냐, 과일에서 쓸 거냐, 생장점에 쓸 거라도 우리가 그거는 추가적인 우리 균형에서 봐요. 그랬더래요. 예를 들어 이거를 양분의 배분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해야 될까요? 당연히 뿌리와 생장점이 있어야 식물의 생장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만약에 식물의 광합성 균형이 깨져서 동화산물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뭐 날씨가 흐리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호흡량을 높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 총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제 광합성량,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호흡량을 뺀 광합성이 줄어들면은 우리는 뭘 포기해야 돼요? 당연히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과일을 포기하고 뿌리와 생장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광합성량의 균형을 쪽에서 봐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보세요. 9월 2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대야가 계속됐죠. 그리고 장마가 딴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길은 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길은 해였어요. 그러면 광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일의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광합성 사물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 법칙, 총량은 같다는 거 하나 우리 머릿속에 유념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6가지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온실을 평가할 때, 우리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농장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할 때, 평가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광을 평가할까요? 광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광은 이제 기준점이고, 현재 광량 대비 온도와 습도를 내가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아니면 작물 관리를 얼만큼 잘하는지를 갖고 우리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광량 대비 점수기 때문에 광이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광이 무엇인가를 볼게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감마선이라든가 X선인가 이거는 방사선 굉장히 그 초단선들이죠. 굉장히 파장이 짧은 방사선들. 그다음 UV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 적외선의 바깥쪽 IR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인터그레이트 레드잖아요. 저 IR이라고 표시하는 것들 이 적외선 파장이 있고 UV 파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가시광선대를 파하고 거의 일치해서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파가 가시광선과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비주얼,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광합성하는 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광하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대하고 적외선대를 합친 광이 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두 개 합치면 97% 돼요. 거의 이 두 개 광이 에너지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광 아니면 광합성하는 건 전체가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적외선과 바로 요 가시광선을 합치게 되면 거의 97%, 98% 되기 때문에 나머지 UV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UV 같은 것들이 뭐 이제 가지 같은 데서 색깔 내는데 뭐 이런 데는 도움은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광을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합성하고 열선이라는 광하고 광합성 광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광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비속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농민은 아니기 때문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하게 되면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다음에 파장 곱하게 되면 바로 비속도가 나오겠죠. 이건 참고로 알고 있고, 빛은 곧 그러면 뭐예요? 파장이죠. 그러니까 빛은 파장이자 제가 뒤에 보면은 여기는 안 써놨네. 다른 책에 써놨는데 빛은 파장이자 입자이거든요. 파장이 입자.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냈어요. 저 학생들한테. 빛은 파장이자 입자이다. 우리가 입자로 표시하는 걸 뭘로 표시해요? 광량 평가할 때 와트 말고 뭘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파로 하죠. 파는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몰이죠. 마이크로몰은 입자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광은 입자이자 파장. 광전자의 그러니까 퀀텀 입자, 그러니까 이 광입자가 퀀텀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에너지의 양으로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파하고 와트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온실 내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갖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파정 광선에서 좀 해볼게요. 우리가 광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파정 광선과 장파정 광선으로 분리를 해요. 단파정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높은 거는 파장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은 광들이죠. 에너지가 높은 건 짧아요. 에너지가 짧은 거는 긴 광선들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뜨겁다는 얘기랑 일치하겠죠. 그 뜨거운 것들은 에너지 파장이 짧다. 그래서 태양은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이 뭐예요? 바로 단파적 광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광등을 사용해서 거의 빛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단파적 광선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너지 트랜스포 바이 숏 웨이브 레디에이션, 숏 웨이브가 단파적 광선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단파적 광선 태양광과 HPS 래프 및 LED가 포함된 그 광들을 우리가 단파적 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개 뭐예요? 가시광선 때 이후의 광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들 가시광선 이후의 광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태양 복사는 300에서 2800 나노미터고 여름에는 약 1000와트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겨울에는 보통 순간광량이 최대예요. 우리나라는 1200, 1300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유럽은 1000와트라고 되어 있지만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3, 400 정도가 들어오는 게 일반 최대 광량이 3, 400 정도 와요. 1년 한 달 총 들어오는 날이. 그 다음에 12월, 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까지 들어오는 데가 가끔 있어요. 최대 광량이고. 그러면 우리가 1와트를 뭐라고 하냐? 1와트는 거꾸로 했어요. 1와트가 1초간 들어오는 광량을 우리가 1줄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1와트 세컨 꼭 바꾼 거예요. 잘못됐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1줄이라는 단위는 뭐냐? 1와트가 1초 동안 들어온 광 에너지를 우리가 1줄이라고 표시하죠. 그러니까 줄은 시간이 없어요. 누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적과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적 광량의 개념으로 우리가 줄을 표시하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이것도 쓰다 잘못 못하는데 1와트를 1초 동안 하면 1세커가 되고요. 1칼로리는 4.2 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칼로리 썼는데 지금 우리가 줄로 표시해요. 줄이나 와트로 표시해요. 왜 우리가 칼로리 사용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뭘 중심으로 온실을 조정하나요? 태양에 들어온 에너지가 온실로 들어온 에너지가 대부분 무슨 에너지예요? 겨울조차도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이고 일부 우리가 난방 에너지일 뿐이거든요. 난방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와트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와트로. 그래야 편해요. 내가 나가는 예를 들어 피조메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조메타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 피라노메타는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와트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와트로 다 계산하게 돼 있다. 이것들은. 그러면은 1초 동안에 100와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적게 100와트가 60초간 들어오면은 6000줄이 되겠고요. 1시간 동안 들어오면 36만 줄이 되겠죠. 그러면 36만 줄은 뭐예요? 303가지를 이거를 공색을 하려면은 360kJ이 되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는 양액기계 보면은 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양액기계에 있는 것은 뭐야? 센치제곱미터죠. 그 센치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을 4개를 날려요. 그 미터를 센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공을 4개 줄여야 되죠. 그러면은 공을 4개 날리면 어떻게 해요? 약 얼마가 되냐면은 1시간 동안 36줄이 센치제곱미터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양액기시에 표시된 100줄이라는 뜻은 뭐냐? 100줄이 1세븐제곱미터가 우리가 이제 미터 제곱법으로 하면은 공 4개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센치제곱법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36줄이 들어왔다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액기계나 아니면은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보면은 거의 줄로 표시되는 건 바로 요 센치제곱미터, 그러니까 미터 제곱법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공을 4개 달리고 36줄로 바뀐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래야 단위가 작아지고 편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액기계나 환경제어 컴퓨터를 선택할 때도 주의점이 있는데 단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지 마세요. 단위가 안 되는 것들은 보면 왜 그러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단위가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요 기본이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 광이랑은 생물 생명이 중요한 거고 누적 복사량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0줄 내외까지 하루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 다음에 지리, 계절, 스크린 투과도에 달라진다는 거. 파는 우리가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그러니까 광합성 광을 우리가 이제 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포티니스틱 액티비티 레디에이션이라고 표시를 하고 400에서 700나노미터이고 단위는 마이크로몰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1초당 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몰의 에너지가 들어오냐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0에서 30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순간광량은 우리가 이제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몰 같은 거 따질 때 보통 우리가 그 몰이 만약에 500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몰로 돼 있으면은 와트로 칠 때는 거의 한 1000와트 정도. 거꾸로 그냥 이게 1000 마이크로몰이면 한 500 마이크로몰로 따지면 돼요, 이것들이요. 500 마이크로몰이면 1000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구나, 잠깐만. 0.45로 곱하죠. 그러니까 0.4. 보통 우리가 환산을 하는데 보통 와트하고 몰하고 0.45로 곱하면은 우리가 이제 환산이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 와트 센서, 몰 센서 다 갖고 다니면 좋은데 몰에다가 0.4를 곱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와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냥 50%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몰이면은 500와트, 600 마이크로몰이면은 뭐 한 300와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유료온실 같은 경우는 단파종 관사에서 유료온실은 약 20%에서 30%이 이제 반사되는 것들이고요. 보통 우리가 맑은 하늘에서는 전체 에너지에서 약 45%가 파고 흐린 날에는 60% 정도가 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흐린 날에 광의 질이, 그러니까 파의 비율이 높을수록 광의 질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와트수는 높은데 파의 비율이 작으면은 증산만 많이 하지 실제로 광합성은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광합성의 식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의 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린 날의 광은 이렇게 표현해요. 흐린 날은 광의 질은 좋으나 광량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맑은 날은 광의 질은 안 좋으나 광량의 양은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산란광도 마찬가지예요. 산란을 시키면은 광의 질은 좋아지나 총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식물 생장의 경우 증산에 의한 수분수율이 적고 동일한 양의 동화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에 흐린 날이 유리하다. 그래서 광의 질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맑은 날은 절대값이 많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흐린 날은 절대값은 적으나 효율성은 효율성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흐린 날 광의 질이 좋다는 것이지 광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광의 질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광의 질이 좋으면 뭐예요? 총량이 적으면은 결국은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달광과 산란광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직달광은 이제 그 직접 다이렉트로 꼽히는 걸 직달광, 그러니까 우리가 고압풍을 쏘는 광을 우리가 직달광이라고 부르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걸 우리가 산란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위는 바로 F스캐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이 F스캐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F스캐터로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실제로 이 산란광률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불가능하냐? 내가 온실의 측정은 불가능해요. 암실에 들어가서 어느 기계에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볼록 렌즈 집어넣고 이렇게 측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온실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은 안 돼요. 그게 산란광 측정률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대개가 이제 그 국내 이제 스크린 업자들의 어떤 분들이 산란광이 된다고 하는데 산란광률은 사실 그분들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란광 측정하는 게 사실상 이게 이제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가 뭐 지금 국내에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란광률은 지금 국내에서 측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외산 장비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것들은 측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산란광을 만들기 위해서 산란유리, 산란제 코팅, 산란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이 산란광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들고 질은 좋아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겨울에는 산란광이 안 좋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질이 좋아져도 총량이 줄어들면은 겨울철에는 이제 양 자체가 문제되는 시점이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기농을 먹을 것이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것이 하는데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한테는 유기농
채소보다는 맥도날드 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은 뭐예요? 우리가 총량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총량이 없죠. 그 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해야 되고, 여름엔 어때요? 5, 6월 달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양이 엄청 많죠. 양이 많으니까 뭘로 해요? 그때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죠, 그때는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잘못 퍼진 소문 중에 하나가 산란광이 겨울에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총체 질이, 그러니까 양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냐, 양 자체가 문제인데 현재는. 예. 그래서 산란광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퍼진다는 거. 그리고 헤디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상 이게 꺾인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꺾인 거하고 30% 꺾인 거하고 산란율이 30% 꺾이게 더 좋잖아요. 근데 헤디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꺾여도 다 그 산란광으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지금 농업에선 사용하기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과 인공광의 얘기를 할 때, 인공광은 스펙트럼 구성과 그러니까 총량에서 이제 파이 비율 사이에서 태양광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색 원적외선 비율을 높일수록 작물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건 뭐 적색광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청색광이 많아질수록 식물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건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고요. 보통 고함나트륨 등은 보통 스펙트럼이 적색면에서 비율을 생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함나트륨은 태양광에 좀 가깝다고 그래요. 태양광에 유사하다고 그러고, LED 등은 태양광하고 별개죠. 얘들은 이제 그 안에 그 파장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별개가 있고, 그 다음에 LED 등은 특정 파장만 내잖아요. 고함나트륨 등은 전체 파장을 다 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과 굉장히 유사한 건 바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인공광은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청색광 쪽, 그러니까 LED 등도 많이 쓰지만 LED 등과 함께 하이브로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LED 등과 고함나트륨 등을 혼합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태양광과 더 유사한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복사열에서 이제 롱 웨이브 레디에이션에서 이거는 이제 장파장 광선을 얘기해요. 장파장 광선은 지금 제 몸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 절 찍으면은 아마 노랗고 빨간 것이, 뒤는 파랗고 제가 이 노랗고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적외선이죠. 이것을 우리가 롱 웨이브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표시해요. 적외선, 그러니까 롱 웨이브 레디에이션 적외선을 표시하고, 이거는 우리가 열 손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식물체는 절대로 짧은 파장으로 열 손실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짧은 파장으로 우리 열선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열선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어때요? 그 철이 막 빨갛고 노랗잖아요. 눈에 보이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눈에 보이죠? 그건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뭐예요? 곧 짧은 광선이죠. 숏 웨이브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파장 광선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든가 식물체는 뭐예요? 체온이 18도에서 뭐 36.5도니까 여기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때는 이제 롱웨이, 그러니까 장파장 광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는 건 바로 이 장파장 광선과 관련이 있다 얘기를 해요. 식물체 체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롱웨이브 레디에이션에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식물체의 결로나 일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얘기를 해요. 제가 그전에 여러 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난방도 하고 창도 만들고 커튼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액과 결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실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장파장 광선이 바로 일액과 결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그랬더래요. 왜냐면은 그 장파장 광선에 의해서 식물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증발의 여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증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곧 일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장파장 광선을 뺏김으로써 내가 식물체가 열 손실을, 그러니까 그 히트 이미션이 발생함으로써 체온이 떨어지면은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공기 온도는 그대로인데 체온만 떨어져 버리면은 이 식물체 표면에 결로가 생길 위험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이게 장파정광선의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굉장히 열 방사선 열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열 손실은 바로 온실에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할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피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열 손실이라는 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6월달에요. 외부 온도가 17도예요. 열 손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내가 온실 내부 세팅을 16도로 해놨어요. 커튼을 열어놓으면 열 손실이 발생해요. 굉장히 안 돼요. 결로가 이래야 될게요. 6월달조차도. 5월달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9월달, 지금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 지금 올해도 이상기후라 지금 따뜻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따뜻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부 온도가 15도가 돼도 열 손실 발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사열 손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복사열 손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 한 6월 초까지 그 다음에 늦으면은 빠르면 8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우리가 커튼을 치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커튼을 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열 손실을 복사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히트 이미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커튼을 사용한다. 커튼을 사용할 때 물론 이제 환절기일 때 사용할 때는 커튼을 100% 닫으면 안 되겠죠. 일부 열어놓고서 이제 커튼을 닫아놓는데 바로 이 복사열 손실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열 손실은요, 열 방사라고 가로쳐 열 손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열 손실은 바로 절대 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한다. 뭐냐면은 내가 나의 온도와 저쪽 온도가 있어요. 저쪽 온도하고 나의 온도의 차에 내제곱에 비례해서 바로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클수록 바로 복사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복사 손실이 발생하느냐? 왜 커튼을 쳐야 되느냐? 커튼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은 창공은 영하 3, 40도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영하 40도, 뭐 30도의 고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식물은 저 하늘을 보고 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복사열 손실이 발생하는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복사열 손실이 발생하는데 공기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고 식물체 체온은 빨리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여름철 겨울철 아니구나 이제 환절기 때요. 우리가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은 환절기 때 맑은 날 밤에 밤안개가 끼죠. 그 밤안개가 끼는 월치가 바로 이 복사열 손실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낮에 이제 환절기 때 낮은 뜨겁잖아요. 태양광이 이제 지표면을 달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면은 딱딱한 면이잖아요. 그럼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영하 40도의 하늘을 향해서 지온이 하늘을 뺏기 시작해요. 이거는 공기 온도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지표면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럼 빨라져서 차가워지면은 따뜻한 공기와 지변이 만나서 바로 여기서 안개가 구름이 끼는 것이 바로 안개죠. 우리가 이 환절기 때 생기는 그 밤안개들은 전부 다 복사열 냉각에 의한 바로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역시 여기서도 발생한다는 거죠. 식물체에서도 뭐예요? 식물체 온실 안의 공기는 외부 공기와 영향을 받을까? 온실 안의 공기는요 바로 대류 에너지에 의해서 외부와 내부의 에너지의 편차가 공기 온도 편차가 없다고 하면은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식물체는 바로 복사열 손실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하지 않고 BT 형태로 열을 뺏기는 거라 이거는 급속 떨어지게 되고 공기는 따뜻하고 식물체는 차가워지면 바로 여기서 바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요. 열방사는 음수로 표시하는데 마이너스로 표시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흐린 날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50W 정도에서 90W 정도 이제 보통 마이너스 90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한 90W 정도까지 뺏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흐린 날 같은 경우는 뭐 30W 정도 뺏긴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낮하고 밤하고 뺏기는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아요. 오히려 낮에 더 많이 뺏겨요. 근데 왜 낮에는 우리가 복사열 손실에 신경을 안 쓰냐면은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가 더 크죠. 나가는 것보다. 벼같은 뺏겨봤자 들어오는 게 600W, 700W면 내부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신경을 안 쓰는데 밤에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예요? 빵이죠.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뺏기는 것만 있다 보니까 바로 커튼을 이용해서 한다. 근데 커튼을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커튼에도 우리가 복사열 손실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커튼이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는데 저 하늘보다는 커튼의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식물체가 내가 18도고 이 커튼의 온도가 15도면은 2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뺏기는 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은 커튼을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유리나 비닐 있죠.
유리도 비닐도 또 뺏어가요. 얘는 유리와 비닐이 얘도 하나를 보고 뺏기거든요. 에너지를요. 그러면 얘가 오히려 가끔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현 역전 현상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과 유리, 피복제가 외기 온도보다 높아야 되죠. 왜냐면 안에 따뜻하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복사기 현상이 심해지면은 유리와 비닐이 외부의 기온보다 낮을 때가 발생해요. 실제 동작 발생이거든요. 저희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그 외국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는데 외국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차가운 유리와 차가운 비닐을 보고 한 식물체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글로도 열을 뺏기게 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바로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물과 온실화 경우가 에너지 교환은 보통 1도당 5W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비닐 온도가 10도이고 식물체 온도가 15도다. 그럼 5도 차이가 나죠. 5 곱하기 5는 25W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만약에 만제곱미터는 25 곱하기 많이 되겠죠. 이제 이렇다면 그만큼의 연 손실이 바로 복사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작물의 온도가 지금보다 10도씨가 따뜻한 경우 그러면 어때요? 10 곱하기 50, 50W죠. 50 곱하기 만 하면은 5만 와트. 그러니까 5만 와트 뭐 50kW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초당 계속해서 뺏긴다. 근데 커튼을 쳐서 만약에 커튼의 온도가 이제 뭐 10도 차이가 아니라 3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3 곱하기 5는 15니까 15 생산 그러니까 손실이 70% 줄어드는 거죠. 그 커튼이라는 거는 복사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환절기 때 생장점 온도를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에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기성분의 이동인데요.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증산이 일어나야지만이 바로 칼슘이나 붕소같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양분들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광합성 양분이 따뜻한 곳으로 가요, 차가운 곳으로 가요? 따뜻한 곳으로 가죠. 만약에 생장점의 온도가 생장점 하늘 보고 있잖아요. 생장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은 생장점 양분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장점에서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세쪽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밌는 걸 사례를 봤는데, 이제 팜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팜팜에서 이제 거기 저희 후배가 이제 보광등을 달겠다는 기둥 밑에,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에너지 양이 작아서 저희가 광량 센서, 광 센서하고 측정을 해보니 오차범위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생장점에 대한 광량 자체는. 그래서 제가 야, 광합성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왜냐? 우리가 바라는 그 흔히 말해서 뭐 3W, 5W 정도 더 들어왔다고 해서 식물이 그거 갖고는 광합성 더하진 않을 것이니 편차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쪽이 세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상값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광등 밑에의 생장점의 온도가 한 1, 2도가 높아요. 1, 2도가 뭐 같아요? 광합성 양분이 차가운 곳보다 1, 2도 높은 그쪽에 더 많은 양이 공급되겠죠. 광합성 양분. 그러다 보니까 생장점이 강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농민들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보광등을 우리가 볼 때 전기 용량이 턱도 없어요. 우리는 보광등 설치한다고 하면은 순간 몇 킬로와트에 있어요. 또 물어보거든. 등 몇 킬로 달았어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등 광량이 전체 면적에서 내가 1헥타에 뭐 한 200kg 끌고 왔다. 의미 없는 광이거든. 의미 없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1헥타 정도면은 등을 갖다가 LED는 600kW 정도, 고압락들은 900kg 정도 달아야 이제 효과가 100%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1-200kg 끌고 와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 생장점의 온도가 높은 것이 바로 광합성 양분을 그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생장점이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들요. 그래서 약광기 때 보면은 생장점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데 바로 이 커튼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커튼을 일치시키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는 여기도 하고 있죠. 해지기 1시간 전에 커튼을 다 치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해지기 전 100W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커튼을 치라고 해요. 100% 치지 말고 80%에 90%만 치라고 해요. 딱 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 방사, 그러니까 복사열 냉각은 생장점 부위의 영양적 부족과 결로율을 유발한다. 영양분 부족 두 쪽이죠. 무기양분 부족과
바로 광합성 양분의 부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T번이 오는 거는 영양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세력이 약해지는 거는 바로 광합성 양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다음 작물 결론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은 플라스틱 스크린보다 열 복사 보호효가 우수하다. 그래서 알루미늄 스크린을 보온 스크린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는 단열재로서 역할도 훌륭하지만 바로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것도 훌륭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실제로 저가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분 저 후배가 몇 군데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보온 낙엽을 한 온실보다 알루미늄 스크린 하는 온실이 공기 온도는 낮은데 식물체의 체온은 더 높더라는 걸 얻었어요. 왜냐? 복사열 반사를 통해서 식물체가 열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식물체로. 보온 낙엽 커튼은 열을 흡수하고 알루미늄 스크린은 반사하거든요. 커튼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열을 반사하는 것 있고 흡수하는 게 있고 통과하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반사율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안 되면 흡수하는 것, 안 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통과죠. 이게 피복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열 전도 궤도라는 게 있는데요. 열 전도 궤도라는 거는 우리가 U 밸류 값 K 밸류 거로 하는데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전도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가요. 그러면은 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겠죠. 여기다 전달하고 열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에너지가 여기로 통과되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데펴지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전도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시죠? 저기 교회 다니신 분들 전도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옮기는 것들. 왜 전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열전도 궤도를 U 밸류 값, K 밸류 값이라 얘기를 해요. U 밸류 값, K 밸류 값, 특히 이제 U 밸류 값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U 밸류 값은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초당 뺏긴 에너지가 0.5라고 썼으면 0.5W만큼 1제곱미터당 0.5W의 에너지를 뺏긴다는 얘기고 3W라고 썼으면 3W 정도의 에너지를 초당 뺏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차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굉장히 작을수록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로백 구조의 에너지 전달 속도를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유리 열 전달 궤도는 1도당 제곱미터당 10W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표면의 온도가 15도고 여기가 5도면은 1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 10도만큼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W의 에너지를 초당 뺏긴다는 거죠.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여기들어요. 그래서 유리나 비닐만 놨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튼을 집어넣는 거죠. PC 보충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류는 뭐예요? 공기 이동에 의한 열 전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끝까지 여기가 내가 난방을 해요. 근데 난방을 했는데 공기로 난방을 해. 뭐죠? 그 라지에이터로 내가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복사열은 안 나오고 대류열만 나오겠죠. 공기를 데피는데 이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끝까지 가서 따뜻해지죠. 그걸 우리가 대류라고 한다. 움직여서 공기가 흐름을 통해서 유체가 가서 전달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대류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대류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대류가 있어요. 이렇게 커튼이 측면을 이렇게 할게요. 커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 공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여기 커튼이 만약에 15도씨 뭐 18도씨예요. 그럼 여기 커튼은 15도씨라고 쳐요. 아니 10도씨라고 쳐요. 그리고 8도 차이가 나죠. 8도씨가.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열을 요게 따뜻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만나서 차가워지고 따뜻해지고 파가 이렇게 움직이죠. 요게 대류라고 하는데 요 대류를 얘기할 때 요 폭이 넓을수록 좋을까요? 나머지 좁을수록 좋을까요? 좁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그래야 대류가 발생하잖아요. 좁을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공의 에라 우리 템블러 쓰실 때 보면 템블러가 진공 상태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얇은 그 공간이 두 개 껴있죠. 이거 진공이 아니에요. 왜 껴있을까요? 바로 얇잖아요. 대류가 안 돼요. 대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온실에서도 보게 되면은 커튼의 폭이 작을수록 어때요? 좋고 바람막이하고 안에 내부하고 이게 좁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좁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나죠. 커튼이 붙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을수록 좋은데 공사를 이제 하는 그리고 수리하기 쉽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측면 커튼이 있는데 공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리하려면 유리를 떼야 돼. 손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느낀 게 이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겠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하면서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좀 중고차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가 쉽대요. 공간이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부품값은 같아도 그러니까 수리 공간이 안 나와도 굉장히 싫어하는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들이, 사장들이, 직원들이 딱 어느 회사 차 들어오면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리가 작업하기 어렵다, 불편하다고. 중고차 값이 싼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폭이 좁을수록 엉뚱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폭이 좁을수록 대류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단 여기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라디에이터는 이제 자연 대류와 수평 평판을 이용해서 이제 공기 속도는 수직 평판과 공기 온도 차이에서 형성되고, 평판이 뜨거울수록 공기가 더 빠른 수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뜨겁고 차가울수록 공기 기류가 더 빨라지고, 편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거고. 우리가 지붕과 실외 공기 해서 이제 다 옮겨지는 것들은 바로 이 대류열에 의해서 옮겨져요.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 난방 같은 경우를 하게 되잖아요.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하면은 그래도 거기다 복사열이 나오긴 하지만 대류열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6대4, 7대3 정도로 대류열의 비율이 7 또는 6이고 복사열은 3에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실에서는 대류열이 상당수가 많고 일부 복사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파이프 난방도. 근데 저기 말하는 이제 복사 난방이죠. 라지에이터 난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온풍기 같은 경우는 100% 대류 난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서로 이제 공기가 전달돼서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야간 식물 주위의 공기 요동은 식물의 에너지 및 물균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내가 난방을 해도 몇 %가 대류라고 했어요? 60에서 70%가 대류죠. 그러니까 복사열은 공기 이동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공기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유동팬을 쓰고 수직팬을 쓰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재밌는 게 이것도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팬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국부난방이라고 하죠. 그 국부난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로잉 파이프나 이용해서 우리가 또 최소난방 파이프라고 하는 것들 이용해서 난방을 국부적 난방을 하게 되면 공기의 유동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공기 유동은 되게 좋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난방관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죠. 그 다음에 추가적 증산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추가적 증산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또 그로 인해서 음해나 효과. 온실의 습도가 높아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온실 경향들은 바로 유동을 통해서 유동을 더 원활하게 시킴으로써 난방을 줄이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온실을 통제하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지금은 난방 자체를 하려고는 안 해요. 난방을 통해서 공기 순환을 하려고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밸류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전도라고 했죠. 전도의 값인데 우리가 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7W라고 치는데 15도 가면은 뭐 내외 위치가 15도가 나면은 곱하기 100W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변수값이 있어요. 스크린 창 바람에 따라 해서 이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밸류 값을 계산할 때 이제 볼게요. 우리가 유밸류 값 때문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튼이에요. 커튼을 치면은 우리가 난방 효과가 되게 보온 효과가 되게 좋아지죠. 이것은 바로 유밸류 값에 의한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7도 7W 정도의 우리가 유밸류 값을 갖고 있다고 계산해 보면요. 105W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밸류 값이 7W에서 에너지가 6W, 그러니까 하나의 스크린은 6W일 때 외부도 15도일 때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보면은 요
7분의 1은 뭐예요? 저기 원래 거 그다음에 6분의 1을 더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3.2W가 1도당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는 7W였죠. 그러면 3.2W면은 얼마가 된 거예요? 반도 더 주는 거죠. 3.2W 곱하기 여기 이제 내부 편차를 하게 되면은 48W가 나가고 아까보다 한 54%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러면 두 개를 쓸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밑에다가 7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볼게요. 이제 얼마가 나오나? 커튼을 두 개 썼다. 커튼을 두 개 써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 커튼의 효과를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얼마만큼 효과가 되는지. 아까 1 나누기 7 더하기 6 나누기 저기 1 나누기 6 플러스 1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0.476이죠.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2.1이죠) 두 개 하니까 2.1W잖아요. 그럼 아까부터 얼마 줄어요? 아까 3.2였죠. 1.1로 2.1로 주면 또 50% 줄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커튼 3장 들어갔다 이제. 그럼 3장 한 번 들어볼게요.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커튼을 2장 써야 되냐 3장 써야 되냐 보려고 하는데 볼게요. 그 다음에 3장 써보게요 한번 이번에. 그리고 그거 써놓아요. 2.2W를 써놓고 그 다음 다시 1 나누기 1 나누기 7 플러스 1 나누기 6 플러스 1 나누기 6 플러스 1 나누기 6 1.55가 나오죠. 아까 2.3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유밸류 값이고 유밸류 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유밸류 값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뭐 있어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에 의해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죠. 그러면 내가 딸기나 토마토 같이 딸기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딸기는 우리가 8도 10도 관리하고 토마토는 13도에서 17도 정도 관리해요. 가지는 19도에서 21도 관리해요. 최적으로가. 그러면은 커튼을 3장 썼을 때 딸기는 효과가 어때요? 가지에 비해서 곱하는 온도 편차 차이가 나니까 작죠, 효율이. 가지는 어때요? 3장 넣었을 때? 효과가 편차가 크니까 외부가 0.5도인데 내부가 20도 관리하면은 25도 차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20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다가 그러면은 에너지가 총량이 굉장히 크게 주죠. 같은 퍼센트라도. 그러면 여기서 저온통 나무 같은 경우는 2장 내지 뭐 끝에 한 장만 돼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가지같이 고온성 같은 경우는 3장 4장 들어가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에너지의 비율이 그러니까 절약되는 퍼센트는 줄어도 총 에너지가 커지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할 때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경우는 한 2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가지 오이 같은 경우도 조금 토마토보다 온도가 높으니 2장 정도에서 3장 정도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지 같은 경우는 3장에도 3장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면 커튼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커튼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유밸류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면 우리가 온실한 건 뭐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하죠. 표면적이죠. 표면적. 유밸류 값을 영향 주는 게 바로 거예요. 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때요? 표면이 넓다는 얘기는 바로 유밸류 값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전도가 바깥으로 내고 만나면 에너지 빠져나가요. 이렇게요. 빠져나갈 때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이 유밸류 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을수록 온실에 에너지 분출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밸류 값이거든요. 그리고 유밸류 값은 계산이 되는데 저기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계산이 될까요? 안 돼요. 그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하로 빠지는 거 계산이 돼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유밸류 값은 계산이 딱 되거든요. 그거는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커튼을 몇 장 쓰냐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작물에 따라 작물을 요구하는 온도 최저 온도에 따라서 커튼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파프리카는 온도가 높으니까 3장 갈 수도 있는데
토마토나 오이같이 토마토나 뭐 저기 그 딸기같이 뭐 저온성작물이라고 토마토도 사실은 약간 저온성이거든요. 저온성이라고 하면 굳이 호텔 해상 놓을 필요가 있을까? 개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난방부의 파이프에서 이제 열 전달은 복사 대류 조합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레디에이션 값이거든요. 레디에이션 보면은 5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이프의 방사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절대 온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거죠. 볼츠만의 법칙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계산해 갖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컨벤션 에너지는 바로 보면 파이프 온도와 공기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복사율이 대류로 나온 거고요. 요 위에 거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여기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저희 파이프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사승으로 돼 있죠. 사승만큼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계산해 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정을 뒀어요. 파이프의 표면적이 제곱미터당 0.16m의 이제 파이프가 들어갔다. 이거 뭐냐면은 온실이 3,000평이라고 하면은 3,000평에 보통 1제곱미터당 평균 됐더니 0.16제곱미터 정도의 파이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방 파이프 관 면적이라는 거죠. 면적이. 그러면은 이제 직경이 이제 51mm 방일 때 얘기인데요. 우리가 온실과 작물의 온도는 18도로 놓고 딱 해석해봤는데 볼게요. 파이프 온도가 20도일 때는 지금 대류 에너지하고 그 복사 에너지가 920W가 나왔죠. 토탈은 4.7W고 밑에 들어가 보면은 70도가 되면요 320대 520 총 에너지 131W가 되는데요. 보면은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대류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들은 총 에너지 차지할 비율 중에서. 우리가 근데 온실을 70도 80도 안 나요. 온실 파이프 온도를 여기서 생각하세요. 70도 80도 와버리면은 일단 놀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진짜 열량부하가 걸려갖고 온실이 도저히 뭐 식물체가 안 되겠다 했을 때는 7, 80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7, 80도면 온실 온도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해갖고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뜨거운 물 넣을수록 안 좋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파이프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뜨거운 물을 덜 넣어도 되죠.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물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파이프의 개수가 적으면 어때요? 온도가 높은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비싼 온실은 파이프의 개수가 많고 싸구려 온실은 물 자체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온도 편차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실의 온도 원리되는 대류반 작용으로 파이프 온도를 오는 것은 복사 에너지보다 효과가 적다. 대류는 1도씨에 10W만큼, 그러니까 1도씨에 제곱미터당 10W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파이프 온도와 식물 온도의 편차. 그래서 여분을 빨리 올리려면 파이프 온도를 올리고 온실 온도를 올리는 대류반 작용으로 파이프 온도를 올리는 것은 복사 에너지보다 효과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식물체 온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높이면 어떤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식물이 저기가 탈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그리고 배지가 그 파이프 뜨거운 온실에 뜨거운 파이프에 있는 배지는 증발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공기 흐름하고 이제 공기 흐름 움직임하고 이제 그 습도의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확산하고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습이 조절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습은 뭐에 움직여? 확산하고 공기의 흐름에서 이동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절대습도 이제 수증기압이라고 이제 절대습도는 이제 우리가 1立方미터에 들어있는 물의 그람수를 우리가 절대습도라고 하고 수증기압은 우리가 수증기압이 높을수록 습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1몰이라는 거는 뭐 6.02 곱하기 10의 24인데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아보가드로 법칙 나왔었죠. 옛날에 온실 내 구역 간 수분 이동은 절대습도의 차로 발생한다. 어떤 거냐면은 외부하고 온실 스크린 위하고 스크린 밑하고 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보통 이동을 해요.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해요. 아래가 습도가 높고 위가 습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는 거고 밖에서 이제 밖으로 습도가 나가죠. 밖이 일반적으로 습도가 낮게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절대 습도의 그러니까 델타 절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커튼 아래에서 커튼 위로 습도가 이동한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의점 하나가 있죠. 커튼을 쳤을 때 이 커튼이 어떤 커튼이어야 돼요?
에어타이트라고 해서 습은 통과하고 물은 통과하지 않는 커튼일 때는 이게 맞죠 이제. 근데 보온 낙엽 같은 커튼에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아요. 보온 낙엽은 습이 물론 이동은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온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 대한 습은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주의점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요 확산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실에서는 온실 전체의 습이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상대 습도로 통제하지 않고 절대 습도로 통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 습도는 구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절대 습도는 거의 모든 구역이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온실 내에서의 절대 습도자는 거의 온실 절대 습도는 거의 같다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확산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 과거에는 확산에 의해서 절대 습도차가 생기지 않는다. 뭐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쭉 건져 나가잖아요. 그 물 전체가 시커매지죠. 처음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규진해진 거를. 근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확산은 매우 느리고 우리가 초속 0.1cm가 공기가 흐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확산보다 약 99%가 바로 확산보다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cm는 뭐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는 거 같죠. 1m만 돼도 느끼기 힘들어요. 우리가 1m가 돼도 뭐 2m 내가 초속 2m가 산들바람이거든요. 1m가 돼도 우리 느끼긴 하겠지만 굉장히 미약하게 느낀 바람인데 0.1cm는 거의 느낄 수가 없겠죠. 이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센서가 있는데 센서로도 못 느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작은 센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속펜 같은 거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확인하려고 제가 그걸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0.1cm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이 바로 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동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이동에 필요한 게 이제 난방 파이프, 수직팬들이 있죠. 난방 파이프가 높으면 어때요? 파이프 온도 편차에서 파이프 온도와 차가운 곳에 서로 공기 교환이 움직인다는 거고 이 수속팬은 바로 우리가 바람을 밀어서 압력에 의한 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온실 내 구역 간 수분 이동은 바로 절대 습도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그다음 구역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아래와 위 커튼 구역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결로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나가 또 뭐예요? 결로에 의한 방법이 있고 환기에 의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밤에는 결로에 의한 방법, 특히 겨울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로가 안 나오죠. 아직은 이상기후로 따뜻해가 그런데 아마 이제 11월 중하순에 가면 이제 결로에 의해서 습도를 제거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창을 좀 열어놓고 있죠. 습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결로에 의한 습 제거가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 결로에 의한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습기가 뭐예요? 차가운 면이 있어야 되죠. 차가울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울수록 그러니까 공기와 차가운 면의 온도 편차가 클수록 또 면적이 넓을수록 제습의 효과가 좋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가울수록 좋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크린을 제가 이제 특히 환절기 11월 달에 더 닫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서 바로 결로를 만들거든요. 결로를 일찍 만들어. 결로를 언젠가 만들어지는데 결로를 일찍 만드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습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일찍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표면을 차갑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낮에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복사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흐린 날을 제외하고는 복사열이 들어오고 흐린 날조차도 복사열이 들어와요. 구름을 듣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 표면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죠. 그리고 겨울에 밤에 해가 졌어요. 그럼 해가 지면 복사열이 땅에 따뜻한 복사열이 하늘로 향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닐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로가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에너지의 손실이 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스크린 닫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크린 닫으면은 습도 조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가 보온 낙엽을 커튼에 썼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어렵다고 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커튼을 에어타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건 PH나 LH 걸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커튼을 쳤을 때 일단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달궈진 지표면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가둬지겠죠. 이게 나가지 못하고 복사열이 알루미늄 스크린을 만나서 튕겨내서 안에 가둬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익이 뭐냐?
보다 에너지를 초저녁 때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습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얘 따뜻하니까 증산을 많이 하겠죠. 증산을 하면은 여기 습도가 높고 여기 절대 습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때요? 습이 이 에어타이트의 작은 구멍을 뚫고 습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면 왜 빠져나가느냐? 유리면이 지열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 얘는 어디 영향을 받아요? 저 하늘 영향을 받죠. 그럼 유리표면이나 비밀표면이 굉장히 차가운 상태에서 결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여기의 공기가 외부의 절대 습도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거의 물이 없고 여기서 물이 올라가 버리고 그 편차에서 물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델타 절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은 습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습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 갭을 쓰죠. 커튼을 좀 열죠. 그때는 커튼 좀 열어요. 너무 습이 높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고 온도 편차도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 보온닭을 쓰게 되면은 항상 갭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부의 습이 바깥으로 빠지고 위로 지붕 위로 못 올라가니까 갭을 써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보온닭의 커튼이 난방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 습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얘기했잖아요. 밤에 증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식물이 해야 되잖아요. 증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장점의 온도를 높게 했더니 어떻게 태엽이 좋아졌다고 했죠. 그 좋아진 이유가 생장점에 대한 양분을 증산이 일어나니까 온도의 증산이 일어나니 양분의 흡수가 잘 돼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보온다격 커튼으로 하게 되면은 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물체가 무기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무기양분 공급을 못 받으면은 식물체의 병원균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곰팡이병이나 태균병이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과일에 영향을 주는데 과일이 착색 불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왜냐하면 결로가 작성이거든요. 그 다음 과일이 거칠거칠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 곰팡이병이 다 발생하고. 그래서 이 결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유리면을 바로 결로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커튼에서 지붕의 온도를 빨리 냉각시키는 게 습도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17시에 5시에 이제 회색 에너지 스크린을 닫고 요거 에너지 스크린 닫았죠.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투명한 스크린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습도가 이제 상대 습도를 볼게요. 아래치가 이제 상대 습도잖아요. 요게 상대 습도인데 상대 습도가 올라가죠. 쭉 올라가요. 문 닫으면 올라가겠죠. 상대 습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광량이고 그 다음에 온실의 온도가 요거고 두 번째 스크린을 좀 닫았어요. 두 번째 스크린을 닫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가 습도가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HD 값이잖아요. HD 값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HD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HD 값은 좀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졌죠. 이렇게 보여. HD 값은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크린 아래 빨간색하고 스크린 아래 요거 빨간색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위에 오렌지색, 스크린 위에 온도색 이렇게 볼게요. 요게 이제 요게 온도고 스크린 아래가 빨간색이고 스크린 위가 이제 오렌지색인데 이 편차가 어때요? 커졌죠. 그러면 이 편차에 의해서 절대 습도차가 위에서 위로 빨려 나간다는 얘기. 요 데이터를 갖고 뒷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온실인데요. 보면은 회색이 있고요. 절대 습도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어디냐? 미드블루가 요게 있잖아요. 이게 그린 아래쪽에 절대 습도고요. 그 스크린 아래쪽에 저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가 없고 그다음 어디냐? 라이트 블루, 미드 블루 둘이 나오시고 다크 블루입니다. 다크 블루가 요게 이제 온실 그러니까 스크린 위에 절대 습도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아래하고 스크린 위하고 절대 습도가 어때요? 커졌죠.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절대 습도가 이제 저기 뭐야 수분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에너지 사용할수록 스크린 상부의 절대 습도와 온실 절대 습도의 차이는 커지고 스크린 상부 절대 습도와 외부 절대 습도는 비슷해진다. 그래서 외부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내부고요, 외부고요. 외부와 내부의 절대 습도 다크 옐로우가 이제 저기 다크 옐로우가 이게 짙은 옐로우 요게 이제 저기 외부의 절대 습도인데 어때요? 스크린 위하고 외부하고 절대 습도 차가 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그럼 요거는 환기해도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 없어요. 환기해봐요. 이때는 이제 결로를 통해서 계속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우리 데이터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을 열어야 돼요. 이때는. 창을 열어야 돼요. 창을 열면 어떻게 돼요? 외부와 내부의 절대 습도가 스크린 외의 절대 습도가 같아지겠죠. 창을 열어버리면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은 아래에서 더 습을 위로 빨아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통제를 할 때 요 판을 보고 이게 외부고 이게 내부잖아요. 내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크린 위잖아요. 요 차대가 벌어졌을 때는 창을 열어서 습도 조절하고 지금식이죠. 근데 요 습도가 붙어버리면은 결로로 충분히 제거가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아마 내부의 습도 편차가 커튼 위하고 바깥하고 결대 습도 차가 크게 날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직 결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기 시점부터는 저게 효과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다듬는 환기하는 건 수증기 제거에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기에 의한 제습 제거인데요. 환기엔 수분 감소는 바람이 상승 효과를 통한, 그러니까 바람과 상승 효과,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효과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환기청을 위한 수분 교환은 내외부의 절대 습도 차이도 발생을 하는데, 외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교환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제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고, 내외부의 편차가 클수록 제어가 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사우디에 있는 온실이 필리핀에 있는 온실보다 통제가 쉽다고 얘기했어요. 대형 온실이면, 큰 온실이면. 왜냐? 외부의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 제거가 굉장히 쉽다. 왜? 식물은 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산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최소 증산량이라는 게 있어요. 낮에도. 증산해야지만 우리가 과업성도 약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증산을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외부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식물이 증산해도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고, 온실이 커도 만약에 내외부의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여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마철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여름철의 문제가 가장 이거예요. 내외부의 절대 습도차가 작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 절대가 작냐면은 우리가 데이터상을 보게 되면은 온실 내 습도가 낮죠. 그럼 온실 습도가 낮은 거지. 여기 습도가 낮다는 건 무슨 습도가 낮은 거예요? 상대 습도가 낮죠. 그럼 절대 습도가 낮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습도는 높아요. 상대 습도가 낮을 뿐이지.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습도도 높은데 역대 외부 습도 우리나라 이제 여름 때는 60% 70%가 되거든요. 습도는 높은데 온도까지 높으니까 절대 습도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내부는 습도가 50% 40%인데 외부보다 내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절대 습도 차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식물은 근데 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환기청을 통한 수분 교환은 환기 속도를 곱한 내외부의 절대 습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분 배출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델타 절대 습도차, 내외부의 절대 습도하고 우리가 환기 속도에 결정되는데, 예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식물이 이거 밤이요 25g 정도를 시간당 이제 증산한다고 했어요. 밤에 이제 그러면은 외부가 온실 내부는 18도씨고 상대 습도가 85%이고요. 그리고 실외가 10도씨, 상대 습도 70%라고 하면은 온실 내외부의 절대 습도 편차는 약 5.3g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1.1을 곱해요. 우리가 보통 1.2를 왜 곱해요? 공기 1kg은 공기 1立方미터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5도에서 25도 사이면은 1.2kg으로 퉁치고 나가죠. 퉁치죠. 그래도 일단 퉁쳤어요. 그러면 1.1로 곱하면은 약 7.6g이 되고 1kg당 이렇게 1입방부터 6.4g이 되고 그 외부랑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외부랑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5g을 식물체가 증산하고 있으니 6.4로 나누면은 시간당 제곱미터당 3.9 입방미터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3.9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이고.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내부의 편차가 이제 여기 똑같이 고정해 식물은 그대로 밤에 증산하니까 습도를 이제 18도에서 85, 외부 습도가 17도에서 80도가 됐어요. 올라가 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외부를 바꿔버렸더니 편차가 어떻게 나와요? 0.8 그리고 1.1 곱하면 1.4g 되죠. 1.4g 되면 어떻게 돼요? 17.9 입방미터의 공기를 시간당 제곱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높아져야 되죠. 외부 습도와 내부 습도 편차가 생길수록. 그러면 낮을 볼게요. 한낮에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00g을 증발할 때 이제 25도에 75%, 24에 60% 들어가면은 우리가 절대 습도가 1.2g 그다음에 이거 못 찾았어요. 이거 1.2g이 아니고 잠깐만 이거 3. 몇 g이 이게 지금 4.2g이죠. 4.2g 지금 얘랑 지금 좀 오타가 났는데 뭐가 잘못된다고. 하여튼 1입방미터는 4.2g을 쳐요. 3.2g이면 500g을 소모하려고 하면은 시간당 119 입방미터를 해야 되고 축구가 6m짜리 온실이라고 하면 7제곱미터거든요. 7입방미터거든요. 그러면은 7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20번 정도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건 또 이거 쉽지 않아요. 시간당 20분의 공기를 교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되면요. 내가 이제 여기는 이산화탄소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손실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죠. 우리 문 다 열어놓고 있어요. 공급 안 하면 되니까. 공급 안 하면 되니까. 시간당 20번을 공기 교환하려고 하면은 산탄 시비를 하나마나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하는 속도보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탄 시비를 할 필요가 없죠. 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실의 에너지 균형 관점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습을 빠져나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만약에 공기의 수단이 안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실 내 습도가 그러니까 온실 내 수분 균형의 관점에서 볼게요. 내가 시간당 500g의 물을 제곱미터당 밖으로 배출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실 내부의 습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 도달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죠? 그때는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내외부의 공기 교환에 의해서 그 평형이 이룰 때까지 계속 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포화 습도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가겠죠.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도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만약에 온실 안에 에너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열을 못 빼.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내외부의 공기 교환에서 평형이 이룰 때까지. 왜냐면 온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외부하고 내부의 편차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편차가 커져서 들어오는 광량을 내가 외부 공기와 교환을 통해서 멈출 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언제까지? 균형을 맞출 때까지. 그래 에너지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분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의 공기 교환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올라간다. 거기들요. 근데 만약에 내외 수분이 교환을 통해서 계속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100%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100%까지 올라가도 만약에 교환이 안 이루어지다 그럼 어때요? 식물이 증산을 멈추겠죠. 왜냐면 더 이상 수분 공급을 못하죠. 이제 왜냐면은 공간이 있어야 내가 수분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간이 꽉 찼으면은 더 이상 못 내놓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수분 균형과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볼게요. 빨간색 이제 원을 타원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외부의 상대수를 볼게요. 이제 보라색이요. 외부의 상대수가 있고 내부의 상대수는 이제 밝은 파란색인데 표차가 있죠. 그러나 온실의 절대수를 볼게요. 절대수를 보기엔 진한 파란색이죠. 이거 진한 파란색이고 진한 노란색을 보면은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제 환기를 통해서 습도가 제거되는데 여기 제거될까요? 붙었죠. 제거 안 되죠.
그러나 온실의 AH와 외부 절대 습도 차가 높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나 온실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붙었잖아요.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더 이상. 그러면 뒤에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어때요? 절대 습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잘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란선과 파란색이 붙어버렸죠. 습도 배출이 거의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온실의 절대 습도를 올리면 돼요. 그럼 교환이 되겠죠. 절대습도 올리면 뭐가 돼요? 증가할 때 온실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절대습도가 올라가겠죠. 그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최근에 일부 컨설턴트들이 온실의 습도를 올리라고 그래요. 근데 온실을 올린 습도를 올리는데 주의점 하나가 있죠. 언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한계 온도라는 게 있죠. 한계 온도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웬만한 작물은 35도가 거의 한계 온도로 보는데 온실 온도가 38도, 39도가 되면 어떻게 돼? 습도를 높이려고?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요? 식물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습도가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문을 다 개방하고 우리가 온실 온도를 35도 이상을 안 올라가고 계속 눌러놔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7, 8, 9월 달에 어때요? 문 다 열어놔도 38도에 40도가 돼버리니 작물이 망가지는 거잖아. 근데 그 습도 맞추려고 오늘 창을 닫아버리면은 박살 나버리겠죠. 그때는. 예. 그래서 항상 주의점이 이 책을 갖고 누가 수업을 한대요. 야, 근데 조심스러운 거. 여기도 요거를 요 편차를 여긴 좋은데 여기 편차를 올리려고 파란색으로 위로 올려버리면은 저 빨간선 있죠. 빨간선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온실이 그냥 작물이 박살나버리겠죠. 그냥. 그래서 항상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지난번 수업할 때 제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광이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러니까 온도가 습도가 온도를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온도라는 거는 이 한계 온도를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게 잘못해서 이산화탄소 공급하고 문을 닫는 순간에 까딱하면 온도나 습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내가 이산화탄소를 넣기 위해서 중요한 게 습도가 한 7, 80%가 돼요. 기봉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습도는 40%인데 그럼 기봉이 이만큼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탄산가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갈 거예요.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제.